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이제 진도가 책으로 나갈 거다, 그죠? 이제 요거 다룰 때 조금만 뭐 충분히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이제 혹시 어떻게 수업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시면 다른 강의는 괜찮습니다. 12월 첫날 첫 시간 그것만 참고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그만이요. 그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내용이 이 교재가 보니까 두께가 어때요? 두껍다, 그죠? 이 모든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요령껏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걸 다 하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양을 줄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기초, 기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중반부터 3월 중반이나 말까지 교재가 한번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월 중반 다시 한번 더 할 거예요. 똑같은 이 책을.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책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야 되는 지금 하는 이걸 그냥 기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본. 기초, 기본, 할 때 전체 내용을 제가 몇 프로 할 거냐 하면은 50%라고 말하는데 50%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느낌은 그냥 30이 확 넘어가 막 그래, 느낌이. 그런데 이 과정을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우리 교재 괜찮은 점이 이거예요. 맨 마지막 쪽에 보면은 그 33회 기출 문제가 나와 있어요. 33회 기출이 나오는데 제가 50%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50% 설명을 안 해요. 막 건너뛴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중간 수업이 끝나는 시점 되면은 요걸 같이 풀 거예요. 33회를. 오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체 절반도 안 했는데 34회 문제를 나중에 몇 개 푸른다 보면은 제 생각에 난 전체 60에서 70%가 풀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막 건너뛰었는데도, 그리고 제가 1, 2월 이 기초반 수업할 때는 계산을 잘 안 해요.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설명할 때 계산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문제를 안 푼다 이 말이에요. 그걸 뺐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 이렇게 60, 70% 문제, 작년 34회 문제 한 70%가 해결이 될 거야 아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60에서 7%, 거기에서 여러분이 느낌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어려운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는 여기에서 50%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느낌 요거보다 작은 비율이 됩니다. 요걸 하더라도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잡으시면 이제 우리가 이 교재가 한 번 다 끝났을 때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방향이 좀 잡혀요.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잡고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 2달만 하면 다 70점도 합격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전달해 드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게 기억이 안 나.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1년 걸리고요. 더군다나 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개론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저랑 같이 문제를 푸니까 다 풀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표현이. 그러니까 내가 알 것 같은데 아리송하게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표현이 하나로 딱 이렇게 나오지 않고 표현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냥 부동성 이거 하나만 내면 얼마나 좋겠어. 부동성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고정성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위치의 비이동성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표현 방법을 달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과목과의 좀 차이점이에요. 그 이유가 다른 과목들은 법 과목이니까 용어 자체를 달리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과정은 학문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앞에 내용하고 똑같이 내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왜? 그 느낌이 있잖아. 뺏겼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교재도 마찬가지고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나오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똑같이 가. 근데 공부를 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적절하게 딱 우리가 단순히 딱딱딱 암기해 놓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다 라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암기되어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우리 해나가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오늘은 우리 어떤 걸 공부할 거냐 하면은 오늘은 총론을 할 거예요. 개론이 단원이 몇 개 있다 그랬죠? 8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총론을 할 건데, 총론에서 일반적으로 몇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3문제가 나와요. 가장 잘 나오는 3개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요건 안 지우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토지의 분류 또는 토지의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다음부터는 이걸 안 적을 거예요. 처음이니까 이해를 위해서. 왜냐하면 적어놓고 뭔 느낌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래서 이를 적어놓고 볼 건데, 오늘만 이렇게 적어놓고 볼 건데요. 대부분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3개 나오면은 요 3군데에서 시험이 나와요.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애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어떤 애는 하나, 둘, 셋과 다른 거. 어떤 애는 하나, 둘과 다른 거. 어떤 거는 하나, 둘과 다른 거. 어떤 애는 하나, 둘과 다른 거.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거 3개라는 이야기예요. 요 3개는 나올 확률이 그냥 전부 다 50% 이상이에요. 실제로 작년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요거 3개에서 다 나왔어요. 작년에는 4문제 나왔어요. 총론에서 요거 3개하고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본수업은 뭐냐, 요런 걸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기본수업에서 요 3개는 무조건 해요. 하면서 요걸 수업을 해요. 그러면 다음을 우리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심화라고 수업한다. 3월 달부터 3, 4월 수업할 거, 지금은 1, 2월 할 거, 요때는 뭐 하느냐, 요거 3개 똑같이 하면서 이제 요걸 해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5, 6월 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3개 하고 또 다른 걸 해요. 요렇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요놈 3개가 제일 잘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나간다. 지금 요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요 비율이 좀 얘보다는 설명 빈도가 낮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 문제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충분히 또 다루게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은 언제나 요게 가장 자주 나오는 이 녀석들, 요 녀석들 위주로 쭉 공부,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오늘 한번 해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게 될 건데요.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지금 1, 2, 3을 기초반을 수업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약간의 복습만 해주시면, 약간의 복습의 양은 어느 정도냐면은, 자,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저랑 같이 오늘 3시간 정도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 다 있어. 그러면 굳이 동영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교재를 봐야 돼. 교재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 구석구석 단원이 끝날 쯤이나 중간 사이쯤에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여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문제들, 이 문제들을 그냥 설렁설렁 좀 풀어보시면 됩니다. 사이 있는 거. 특별히 대단한 거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간중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풀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순환에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안 풀리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교재를 한번 슬쩍 보시고 문제를 푸시는데, 이 문제는 이 문제를 보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수업 시험 푸는 33 푸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은 우리 같이 60점 합격하는 시험들은 기출 문제를 봐야 돼요. 기출에서 기출이 끝나요.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번 시험에 80%의 기본적인 형태를 익힌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새로운 형태 어떻게 할까요? 원래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유행은 설명 안 합니까? 하긴 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한 번 들었다고 시험장에서 탁,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적은 뭐냐? 새로운 게 아니라 요놈들을 자주 해서 이놈들이 뭐냐? 우리의 80%예요. 요놈들을 안 틀리게끔 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새로운 유행? 에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새로운 유행, 이거 풀면 재수. 그런데 그런 것들 의미 가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요것만 가지고 이 점수가 나오는 걸 이 책이 끝나는 2달 정도 지나면 우리 어느 정도 정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요것만 철저히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오늘 이렇게 이 순환, 지금하고 요 순환은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게 종론에서 약간 맛배기 같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그쪽을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교재는 종론 어디 붙느냐 하면은 42쪽부터 있어요. 여기서부터 신나게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56쪽으로 슉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갈 때 따지기 없다 그랬죠? 이거 왜 넘어가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잘 안 나와요. 자, 우리 56조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 제목이 뭐냐면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제목이 뭐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가가 야예요. 가가 야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제, 얘를 공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56쪽입니다. 책을 펼쳐놓고 나중에 밑줄 그어들어가 저를 보시면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뭐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자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요. 토지, 건물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느낌이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서 부동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물도 있고 토지도 많고 그러면 제가 그 친구를 볼 때 와 부자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겠다 그죠? 그런 느낌. 그러면 나는 이 부동산을 어떤 걸로 바라봤냐? 재산적 가치로 본 거예요. 내가 바라는 부동산은 재산의 개념으로 본 거죠. 이걸 난 어떻게 부동산을 바라봤느냐 하면은 경제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파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을 재산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그럼 부동산을 재산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성분이 지금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다 결혼하셨다 그죠? 남편분이 건축기사예요. 이 남편은 땅을 보면 땅 위에다가 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저 토양이 건물을 받칠 수 있을까? 저기 집안이 약해서 건물 짓기가 삼천에서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이 인간이. 예를 들어 경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또 볼 때 나는 그렇게 안 보는 거야. 여러분은 토지를 보면서 야, 저 주위 정치가 너무 자연한 게 예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라. 그렇게 마시겠죠? 있는 모습 그대로 기술적인 개념으로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기술적 개념. 이 기술적 개념을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기술적보다 물리적 개념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물리적 개념이란 말은 있는 모습 그대로. 부동산, 토지의 주변 자연 환경이 어떠하냐? 그럼 건물이면 몇 층짜리냐? 요런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걸 우리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물리적 개념. 그리고 자 또 법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영역이 있어요. 법에서 어디까지 부동산을 바라보느냐? 법에서 토지만 부동산을 볼 수도 있고 건물까지 볼 수 있고 다른 걸 포함해서 넓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법에서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그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냐? 부동산을 부동산 맞네, 돈 맞네 이렇게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을 이런 복합 개념 여러 가지 개념으로 하나가 아니고 복합적인 개념,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 개념으로 바라보는데 그 여러 가지 개념을 정리하면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 때는 첫 글자를 좀 많이 따요. 그래서 따니까 법, 경, 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 나오면 법정기 이렇게 외우듯이 많이 아세요. 근데 원래 출발은 이런 거다라는 거죠. 부동산을 여러 가지 다양한 종합적인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접근하겠다. 이게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법에서 토지 건물이라고 부동산을 정의 내리면 우리가 공부할 영역은 어디까지죠? 토지 건물.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을 법에서 토지만 본다면 우리가 공부할 범위는 토지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영역의 범위, 법률적 영역의 범위, 그 다음에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경제적 가치로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동산으로 바라보는 것, 이렇게 바라보는 걸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정의하면은 부동산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런 겁니다. 다양한 개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은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 그래요. 부동산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바라본다, 이걸 종합식 접근 방법,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산, 그리고 자본, 생산 요소라고 말하는 그냥 생산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산, 자본, 생산재, 그리고 소비재, 상품,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다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건 무슨 말이냐? 부동산, 토지, 건물을 재산으로 본다는 거죠. 재산으로 본다. 그래서 금방 말했듯이 부동산이 많다 그러면 재산 많네? 이런 관점으로 바라다.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의 구성 요소로 본다는 거죠. 부동산, 토지, 건물을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 우리 어릴 때 생산의 3요소라고 배운 적 있죠. 토지, 노동, 자본.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생산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인데 토지 같은 부동산이 생산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건물은 소비재 역할도 가능해요.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도 생산활동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게 소비 역할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남편분하고 손잡고 이렇게 좋은 등산로를 걸어가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하고 손잡고 걸어가면 좋은 일인가?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상한 분위기인데, 그리고 손잡고 걸어갔다. 이거는 내가 토지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소비하고 있는 거죠. 즐기고 있는 거죠. 이때 토지는 소비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은 매매 가능한 상품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경제적인 재화, 경제적 가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술적 개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 그리고 환경, 위치, 공간. 따라할까요? 자연환경, 위치, 공간. 다시 자연환경, 위치, 공간. 토지, 건물이 어떤 자연환경이냐, 주변 환경이. 그 다음에 위치,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 도시 중심부냐, 외곽이냐, 공간, 건물이면 몇 층짜리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하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걸 섞어놓고 경제적이냐, 기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기를 좋아하시는 사람은 자자생소상 이렇게 외우는 사람 봤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려고? 그래서 이런 암기는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말했고, 실제 시험도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나와요. 시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지를, 건물을 투자재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투자재는 상품, 소비재, 생산재, 이거 개념이에요? 자연환경의 개념이에요? 요 개념이겠죠.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요런 질문이 하는, 투자재로 바라본 게 경제적 개념이냐, 기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질, 토양, 지질, 이런 관점으로 부동산을 바라보았다, 토지를. 그럼 요거는 얘가 아니라 얘와 유사한 개념이겠죠. 이렇게 해도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자자생소상, 자환위고, 이거는 안 돼요. 쌤도 이렇게 벗겨겠잖아요. 이거는 연상하는 거예요.
외우라는 게 아니고 듣다 보니까 그냥 법률적 경제 말하기 힘드니까 법경기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외우지 말고 의미를 좀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뭔지를 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어떤 개념이다. 부동산을 재산의 개념, 경제적 자아로 바라봤다. 부동산을 토지 건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봤다.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이런 생소한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먼저다. 암기가 아니고 자. 그다음에 법률적 개념은 다시 둘로 나누게 됩니다. 얘는 좁은 이걸 다른 말로 협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넓은을 광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좁은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토지와 정착물. 이 토지 정착물이 좁은 의미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나와 있어요. 민법에서 딱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본다. 끝.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을 적용하면은 부동산의 범위는 뭐죠? 토지하고 정착물이에요. 선생님, 나는 부동산을 토지 건물로 알고 있는데 정착물은 뭔가요? 나중에 좀 이따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건물이에요. 그 정착물의 95% 이상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는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럼 넓은 의미는 뭐냐? 여기 있는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이라는 녀석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 준부동산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요게 준부동산이 무엇을 말하느냐? 얘를 한번 요쪽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할 게 뭐냐?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은 어떤 게 있느냐? 준부동산의 종류를 보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동차, 선박, 그리고 항공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준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요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내리는 거죠. 부동산 그리고 동산 이런 정의를 내릴 때 일반적인 단어의 정의에서는 동사는 움직인다. 부동산은 안 움직인다. 움직이는 물건. 움직이지 않는 물건. 그런 말이겠죠. 그 단순히 단어적인 개념에서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를 판단해요. 그러면 이게 나는 그렇게 단어 개념을 알고 있는데 법에서 여기서 말하는 법은 민법이겠죠. 법에서 그렇게 바라보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법에서는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법에는 소유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소유권을 표현할 때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표현하면은 부동산이 되고 소유권을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을 표현하면 부동산이 된다. 이거는 민법 시간에 다 배울 거예요. 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점유라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거를 하고 있다. 이거 굳이 내 거라고 말 안 해도 내 몸에 붙어 있잖아. 기거는 내 거죠. 이렇게 되는 이게 점유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러분이 남편분과 같이 이렇게 뭐라죠 외곽을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집이고 뭐고 마음에 들면 바로 사는 습관이 있잖아. 다 뭐 통장에 몇십억 들어있잖아요.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에 들면 바로 사고 보는 거잖아. 원래 마음에 너무 들어, 너무 예뻐, 바로 사고 싶어. 띵동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나온 거죠. 나왔네. 그럼 그 사람이 집주인이라고 판단하겠죠. 내가 그 사람한테 계약금 1억을 딱 주는 거야. 이 집 사고 싶다고.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받아. 그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큰일 난 거지. 아니 부부간에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좀 복잡해. 민법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집 소유주는 아빠 남편인데 부인에게 계약금을 줬어. 부인이 돈으로 도망가 버렸어. 바람이 나가지고. 분위기 이상해지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민법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내가 이 주택에 대한 이 계약을 밀고 나갈 수 있느냐, 이 민감한 사안이라는 게 있는 게 부부간에도 그런데 만약에 이 소유자가 그게 제대로 있는 사람이면 나는 끝난 거예요. 그도 못 빨려는 거예요. 그놈한테 잡아야 그 사기꾼을 잡아야 돈을 받는 거지 집주인한테 받을 수 없어요. 문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계약금을 주면 안 되겠죠. 일단 법원에 가서 뭘 떼봐야 되죠? 등기부를 봐야죠. 등기부에 그 띵도에서 나온 아줌마, 그 아줌마가 소유주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면 문제가 없겠죠.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면 계약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누가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등기부에서 누가 소유주냐. 요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요 개념이 여러분이 지금 여성분이 3분이 계시는데 이 3분이 소개팅을 하러 갔어요. 지금 말고, 지금 소개팅하면 안 된다.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소개팅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와, 진짜 매너도 그런 매너가 있네. 이 자식이 우리말로 하는 추리닝을 입고 와요. 추리닝을. 아유, 죄송합니다. 트레이닝복 그걸 입고 왔어. 삼색줄 있잖아. 삼색줄. 그것도 와, 정말 그건 아니잖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걸. 아니, 깔끔한 양복은 정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갖추고 와야죠. 거기다가 양말을 신기 신었는데 슬리퍼, 삼색 슬리퍼를 신고 왔네. 소개팅 첫 만남에 좀 생기긴 생겼다. 그런 느낌. 그래서 완전 그래도 재수 없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을 좋아하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착 꺼냈어. 키를, 벤츠 키를 꺼냈어. 살짝 보니까 내 눈치 빠르잖아. 살짝 보니까 와, 저거는 최신형 3억 5천짜리 벤츠. 왜? 내가 차를 좀 알거든. 그때 이 남자가 달리 보이지 않을까? 그죠? 그 삼색 슬리퍼가 왠지 그러니까 굉장히 소탈한 사람으로 느껴지잖아.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차를 렌트해서 빌려왔는지, 형 걸 띵쳐왔는지, 친구 걸 빌려왔는지. 자, 예를 들면 저희 때는 제가 나이가 은근히 좀 됐습니다. 50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 이럴 때는 저희 때는 소개팅 가고 하잖아요. 미팅 가면 입을 옷이 없어. 아, 진짜 그랬다. 눈물 날라 그래. 그때 옷이 있었으면 예쁜 아가씨 많이 만났을 거야. 눈물 날라 그래. 그래가지고 옛날 같으면 친구가 나이키 탁 잠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소개팅 하면 걔 그 빌려 입는다. 그럼 내가 올 때까지 걔 못 나가. 걔 못 나가. 그 과실이든 아니면 어디 그 사무실에서 못 나가. 내가 올 때까지. 물론 입고 나오네. 내 입은 후질한 잠바 있잖아요. 야상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같은 거. 지금 그거 입고 있어야 된다. 나는 나이키, 아디다스 입고 그래가지고 소개팅 가는 거죠. 분위기 좋으면 야는 그 옷 입고 집에 가야 된다. 그 다음날 뭐 그렇게 하고 다 살았잖아 우리가. 자, 그때 그거 마찬가지로 소개팅 간다니까 돈 있는 친구 야 내 차 가져라고 빌려줬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차가 이 삼색 슬리퍼 고놈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뭘 봐야 되죠? 차량 등록증을 봐야 돼. 그러니까 자동차는 움직이는 건 맞아요. 움직이는데 소유권을 표현하는 방법이 등기 등록을 표현하는 부동산하고 좀 어때요? 비슷하죠. 토지 건물도 등기부회를 확인해야 소유자를 알듯이 자동차도 저도 제가 올라올 때 그 차를 몰고 왔겠죠. 그럼 그 경남에서까지 걸어왔을까? 당연히 차를 가져왔는데 이 차가 제 걸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다 그러면 날 싫어하는 거야? 알 수가 없다. 뭘 봐야 되죠? 등기부, 등록증을 봐야 돼. 죄송합니다. 제 거 아닙니다. 제 게 없습니다. 채지가에 채지가. 기분 나빠요. 채진이 이름만 생각해도 기분 나쁩니다. 여하튼 이 등록증을 보면은 채진이 명 딱 돼 있는 거야. 내 거 없습니다. 요런 느낌. 세상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런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등기 등록을 통해서 소유권을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선박 항공기도 움직이지만 소유권을 표시하는 게 부동산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전통적인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쳐줄게. 고객 중 부동산.
부동산을 인정되는 거, 요런 거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뭐냐? 소유권을 표현하는 방법이 등기, 등록을 통해서 표현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있어요. 공장, 재단, 광업, 재단.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장 재단이에요. 이건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지우고, 대표적인 게 공장 재단입니다. 요것도 광업 재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남편분이 공장을 운영해요. 중소기업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공장에는 뭐가 있냐? 공장에 토지도 있고, 공장 건물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런 얘기는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공구도 있어요. 그건 막 사용하는 공구 있잖아요. 공구인데 공구 중에 비싼 것도 있습니다. 기계만 비싼 게 아니고 공구도 이동이 되잖아요. 우리가 토지 건물은 부동산이지만 공구는 동산이죠.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지게차도 있고 굉장히 많아. 그런데 대부분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을 많이 합니다. 그때 토지금을 따로 안 해요. 이걸 전부 묶어버려요. 즉 공장재단으로 묶음을 만들어요. 이걸 담보로 한꺼번에 대출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 일이 잘못돼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토지금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묶음으로 넘어가. 그 묶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사람이 인수받아서 공장을 그대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공장을 다시 되찾을 대로 묶음으로 다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묶음으로 만들어요. 그걸 뭐냐? 공장재단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재단 단자가 뭐냐면은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셀 때 개수를 한 개, 두 개 하듯이 우리가 파 같은 거 이거는 한 단, 두 단 그러잖아요. 이 한 단, 두 단 할 때 단이 요거예요. 그 재물의 묶음 이런 거죠. 즉 얘는 뭘 말하느냐면은 동산과 그리고 부동산을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그걸 우리는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말합니다. 즉 동산과 부동산의 묶음 이런 것들도 여기도 동산도 섞여 있지만 이것도 전통적인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인정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우리 교재에서 나중에 빠져 있는데 어업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허권, 어업권, 특허권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무형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무형재산도 눈에 보이진 않아요. 왜? 권리니까. 그렇지만 얘도 금방 말했듯이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한다라는 데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준해서 처리하는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느낌을 잡으시면 되겠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 이건 민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법에 의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되는 거, 그걸 우리는 광인이라고. 이렇게 되면 범위가 어떻게 된다? 좀 넓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뭘 말한다? 토지 정착물. 범위를 넓히게 되면 준부동산을 포함하게 된다. 이 준부동산은 뭐냐? 요런 것들이 있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준부동산 공부를 했고 이제 요 놈을 볼 겁니다. 정착물. 이 정착물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정착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요. 이름에서 답이 있는 거죠. 정착인데 우리는 정착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정착이라는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정착했다. 이 말은 왔다 갔다 아니고 그 동네 뿌리 내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 정착이라는 말은 토지에 당연히 토지 정착물이니까 토지에 붙어 있는데 토지에 영구적이고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영원히.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우리 학원 건물도 가능하겠네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동사무소를 났다. 동사무소. 이 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토지에 정착되어 있죠. 이 동사무소 건물은 이 토지가 이 건물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요 위치에 있겠죠. 그럼 이건 영원히 여기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는 영구적, 지속적, 항구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요 동사무소 건물은 뭐가 되느냐?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제가 모델하우스라고 적었는데 나쁜 사람들은 모텔로 보인다 이거. 네, 원래 그래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 모텔로 왜 적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 나빠요. 모델하우스 적은 모텔 아니고 예, 모델하우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분양할 때 쓰는 모델하우스 요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어떤 용도냐면은 이 아파트가 분양될 때까지만 있을 거예요. 이 분양이 다 됐잖아요. 이 헐고 다른 거 지을 거야. 쉽게 말해서 가건물이에요. 영원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요런 가건물, 이런 모델하우스 같은 이것들은 이 몇 년 있다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건 영원하다, 지속적이다, 항구적이 볼 수 없죠. 얘는 정착물이 아닙니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다라는 말은 결국은 정착물이 아니다 말은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은 뭐죠? 동산이에요. 동산으로 정의 내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지 위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너지는 그날까지, 즉 죽는 그날까지 요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죠?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도 우리는 뭐로 보느냐? 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민법에서. 왜? 정착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가식 중인 수목,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잠깐 심어놨다가 좀 크면 다른데 옮겨 심을 거야. 이렇게 마시겠죠? 요거는 정착됐다고 볼 수가 없죠. 임시니까. 요거는 정착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구조물 중에서도 강이 있으면 강을 연결하는 다리, 우량, 요거는 이 다리가 무너지는 그날까지 요 위치 있겠죠? 그럼 정착된 겁니다. 그런데 공중전화 박스, 이거는 그 전화국 직원들이 밑에 나사만 몇 개 풀면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설치했다가 여기에서 전화를 안 써 사람들이 자기들 통계를 보고 그러면 요걸 사채 다른 데 옮겨요. 그럼 이거는 영구적 지속제를 볼 수가 없겠죠. 정착물이 아니다. 아, 이해했다. 우리는 정착물이라는 것은, 정착물은 토지에 영구적,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 대표적인 게 건물인데 이런 걸 우리는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정착물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정착물이 이 개념은 사실은 서구권 개념은 안 해요. 서구권 개념에서는 정착물은 전부 다 종속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은 두 가지로 나눠주게 되는데요. 독립 정착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종속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는 아니고 서구권 개념에서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일본은 이렇게 독립 정착물, 종속 정착물로 분류합니다. 어디에서? 민법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민법 규정이에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느냐라는 건데, 먼저 대부분의 정착물은 종속입니다. 종속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렇게 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야를 팔았어요. 그럼 임야에 있는 나무,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자연식생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식생이라는 건 뭐냐?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 내가 별도로 노력을 안 했어. 그런데 씨앗이 날려와서, 아카시아 씨앗이 날려와서 아카시아 나무가 몇 년, 몇십 년 지나면서 자랐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결풀. 이거 내가 심은 거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자랐어. 자연식생. 그 다음에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간 수목.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돌다리. 내가 만든 게 합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별 뭐 의미 없어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토지를 팔면 다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요런 것도 우리 뭐라 그러냐? 종속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속되지 않은 게 딱 4개가 있어요. 이 4가지를 먼저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건물이에요. 자, 건물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자, 요거가 좀 다른 개념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법은 요렇게 가능합니다. 안동에 제일 중심부에 토지가 있어요. 안동 중심부에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는 누구냐?
강영감입니다. 영감탱이. 죄송합니다. 돈 많은 분을 이렇게 불러드려야 됩니다. 영감님, 강영감인데요. 앞에서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 분께서 앞에서는 뭐라 그러죠? 어르신. 돌아서면 영감탱이.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토지 소유는 강영감인데요. 이 토지에다가 신세계에서 백화점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토지를 팔아라면 판다 안 판다? 안 팔아요. 잘. 재산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누가? 신세계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회사에 나타나게 되느냐면 토지 소유자는 누가 될까요? 영감탱이. 그 다음에 건물 소유주는 누가 될까요? 신세계. 왜? 건물은 지 돈으로 지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방법입니다.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차지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를 빌리고 임대를 주면서 자기가 건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토지 등기부에는 누구 명의로? 강영감. 건물 등기부에는 신세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사는 그렇잖아요. 이 강영감은 부인이 있지만 돈이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애인이 있어요. 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애인 중에서 신마담이 있어요. 직업이 여기서 나왔죠? 물장사 하시는 마담입니다. 이 마담이란 말 직업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마담이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이뻐.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뻐. 많이 이뻐. 그게 중요합니다. 이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신마담이 이 토지를 자기한테 팔아래. 강영감한테. 그러면 강영감이 이 토지를 팝니다. 왜? 이뻐. 보통 안 파는데 얘가 팔 때 100번 나도 안 팝니다. 근데 마담이 팔 때는 오빠 그만하면 돼? 바로 팝니다. 이 토지가 10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5억에 팔았습니다. 왜? 이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토지 소유권은 영감님한테서 마담에게로 넘어갔죠. 정당한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자, 건물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왜? 토지 건물은 별개의 물건입니다. 그럼 이 마담이 토지도 만약에 건물도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싶으면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 건물은 토지와 독립적인 정착물이니까. 물리적으로는 토지에 붙어 있었지만 별도의 거래가 된다. 이해하시겠죠? 매매 거래에서 별도 거래가 된다. 그래서 독립적인 거래가 된다 해서 독립정착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임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토지 위에 건물 등기가 가능했죠. 토지 위에 나무 이렇게 이 나무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 직업이 만약에 나무 장사라고 봅시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나무가 10년 심으면 자라면 이걸 대파는 게 제 직업이에요. 그런데 나무를 10억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사람 토지에다가 임야에다 나무를 심어놨어요. 10년 지나면 요놈이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 사람 사이 믿어야 됩니까? 예, 그런 말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드라마에서 믿어서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 별도 등기 가능했죠. 토지 위에 나무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가면은 임목, 등록, 원부가 있어요. 거기에 등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임목 이렇게 말해요. 별도의 거래 대상이라는 거죠. 토지에 건물도 별도 되겠듯이 토지에 나무도 별도의 등기가 가능하다. 이걸 임목요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명인 방법을 갖춘 이런 말을 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말하는데 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뭐라 그러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소유권이 분리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등기로는 안 돼요. 등기가 되면 임목이죠. 그런데 등기하자는 자, 우리가 이런 산에 내 친구 산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나무를 예를 들어서 한 10가루 정도 10개 정도 심어놨어요. 100개 정도. 등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내 거라고 표현하고 싶어. 그만 믿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 울타리를 쳐요. 아니면 나무에다 이름표를 붙여요. 그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강력하게 내 소유권을 주장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이 산이, 내 친구 소유인 산이 매매되더라도 이 수목은 넘어가지 않아요. 이건 왜? 내 거니까. 별도의 소유권을 표시해. 이걸 명의말과 갖춘 수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농작물이에요. 민법에서는 농작물이 권은 있으면 되고 없으면 판례에서 보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권한이 있든 없든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입니다. 경작자 소유라는 말은 토지와 별개라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토지 소유자는 A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그냥 도시생활 하다가 그냥 그 촌으로 들어갔어요. 촌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A에게 토지를 팔아라. 내가 농사 짓겠다. 그러니까 A가 토지를 안 팔아요. 대부분 농지를 팔아 그러면 안 팝니다. 팔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이 반대를 해요. 왜? 가만 냅두면 짓게 되잖아. 그런 느낌입니다. 나쁘게 말해서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 나는 이 토지를 빌려서 여기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여기에다가 딸기를 심었어요. 자, 이 딸기는 A 거예요, B 거예요? B 거죠. 그럼 A가 토지를 팔았다. 딸기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안 넘어가요. 왜? 독립적인 거래가 된다는 거죠. 왜? 이 딸기는 경작자 소유니까 독립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토지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토지와 별도의 거래가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독립증자물이라고 하는데 요게 딱 4개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건물, 임목, 명의말과 같은 수목, 농작물, 다시 건물, 임목, 명의말과 같은 수목, 농작물. 요거 4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독립증자물이라고 합니다.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종속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첫 번째 주제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6쪽이죠. 56쪽에 가로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 밑줄 것이고,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인 물리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법률 측면인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체계한 것을 말한다. 밑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복합 개념 부동산은 부동산을 여러 가지 법률, 경제, 기술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볼게요. 표를 보니까 표 안에 보면은 제가 말한 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개념 밑줄, 자연환경 위치 공간 밑줄, 기술적 개념 밑줄,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요것만 밑줄. 제가 표시하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옆으로 쪼개도 됩니다. 물론 처부터 행간편도 나쁘진 않겠지만 물론 제가 말하는 개념의 밑줄은 대단히 기출에 여러 번 나온 것들을 밑줄 하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 빵을 빼놨는데 나중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막 중요한데 공부가 진행되다 보면 상식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하다고 표시해도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필로 가볍게 밑줄 그어 놓으셔도 됩니다. 왜? 이건 이 두 번째도 다시 그대로 밑줄 거라 그럴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영감편 해도 됩니다. 여하튼 각자나 하셔도 되는데 재벌 생각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은 밑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합 부동산 밑줄. 이게 뭐냐? 토지와 토지 위의 증착물이 각각 밑줄입니다. 독립된 거래의 객체면수도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를 가리킨다. 여기까지 밑줄. 자, 요게 용어가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나오는 용어는 요게 복합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 복합 부동산은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토지와 건물은 따로따로죠. 금방 있잖아요. 따로따로인데 대부분 부동산을 매매, 중개, 감정평 갈 때 이걸 묶어서 말해요. 이걸 여러분이 집을 살 때 건물만 사지 토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이것들을 같이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이 토지 건물이 세트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복합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즉 토지 건물이 함께 이렇게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걸 복합부동산이라고 말하고요. 법률, 경제, 기술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법, 경기 나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다룬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제가 밑줄 안 꺼드린 거는 안 보셔도 괜찮아요. 신나게 넘어갑니다. 어디? 64쪽까지. 64쪽에 보시면 가로 1번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밑줄. 밑에 밑줄 긋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거청창물을 말한다. 요까지 밑줄. 그게 뭐냐? 요거 한 거죠. 요거 한 겁니다. 토지를 읽어보시면 알고 넘어갑니다. 가로 1번에 정착물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 건물의 항구적 동그라미 설치 부착됨으로써 부동산 일부가 된 물건을 말한다. 밑줄. 토지의 일부로 변해버린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구적이라고 되어 있죠. 항구적에다가 살짝 다른 말 적을까요? 영구적, 지속적. 자, 항구적, 영구적, 지속적 같은 말들입니다. 이렇게 다른 용어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네모 칸에 독립정착물 밑줄. 오른쪽에 건물 밑줄 하시고 임목 밑줄 하시고 명인방법에 의한 20개 집단 밑줄. 마지막에 농작물 밑줄. 농작물의 권원에 의한이란 말이 있는데 권원에 의하면 당연히 보호를 받고요. 판례에서는 권원이 없더라도 농작물은 독립정착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정착물은 제목만 밑줄. 즉 무슨 말이냐, 요거 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종속정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20개 집단, 미분리 가실 농작물을 궁금해서 보고 싶으면 오른쪽에 넓혀보기를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거. 자, 이거 독립집사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돼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66쪽에 보시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나오는데 얘는 다음 순환에 다룰 겁니다. 조금 자주 나오는 게 아닌 거 다음에 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셔서 67쪽에 2번 준부동산 밑줄. 준부동산이란 물건 변동을 등기나 등록순환을 공시하고 있는 동산. 자, 그게 뭐냐 요거죠. 등기 등록을 통해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준부동산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산과 부동산의 집 결합물.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 그게 뭐냐? 공장재단, 광업재단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밑줄, 어업권 같은 무형재산도 준부동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것들도 등록을 요하는 동산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준부동산으로 포함시킨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공부한 게 뭐냐? 준부동산인데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넓은 개념의 부동산은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첫 번째 주제인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는 거였어요. 해보니까 별 어려운 건 없다, 그죠?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올해 시험에? 올해 시험만 제가 이야기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하지만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록 봅니다. 부록에 페이지를 보시면 562쪽이죠. 562쪽에 봅니다. 1번. 토지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아까 이 문제 쉽게 나온 거예요. 어찌 보면 정착물은 토지에 영구적, 지속적, 항구적으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토지에 영구적,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이 아닌 걸 찾으면 돼요. 정착물을 물었으니까. 그럼 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가식적인 수목은 영원하게 아니잖아. 임시로 심어놓은 거잖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선생님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네, 간단하죠. 왜? 지금은 여러분은 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바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지금 개념이 안 돼 있고 하면 여러분이 이게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 문제가 이렇게 쉬웠나요? 네. 그 알고 보면 쉬워요. 시험장에서 보면 손발이 다 떨려. 이게 맞나 의심이 들고 막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개념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은 여기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어떤 거는 이런 데서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 아시겠죠? 이건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이번 시험은 여기에서만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걸 전체 알아야 된다고. 이게 30회 때는 여기서 나오고 31회 때는 여기서 나오고 32회 때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착물에서 나왔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우리는 두 번째 주제인 토지의 분류로 넘어가도록 하죠. 좀 쉬죠.